이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노하우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어떤 인식, 태도,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5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필수품이 되어버린, 과거에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동차를 여러 대 바꾼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뭐 외제차도 타고 뭐 그런 여러 번 차도 바꾸면서 차에 돈을 꽤나 썼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라는 거는 젊은 시절에는 이 겉멋으로 자동차를 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일종의 어떤 체면, 물론 겉멋과 체면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조금 이 겉멋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는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면 뭔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 옛날에 이런 말들 참 많이 썼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는 좀 타줘야 된다. 나이가 적어도 한 50대, 60대 이상은 중후하게 좀 벤츠 정도는 타줘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좋은 차를 선호하는, 비싼 차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습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차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젊은 커플들 중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차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차를 좀 너무 큰 차 말고 좀 적당한 크기의 차를 구매하시고 또 차를 자주 바꾸지 마시고 꼭 보면 뭐 옆집에 차 바꿨다 좋은 차로 바꿨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쏠깃해 가지고 차를 이렇게 자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주식 투자, 주식으로 부자, 주식을 사 모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데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거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동차였습니다. 두 번째는 집이죠. 집은 정말 참,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늘 있어 왔고, 그리고 또 집 한 채 정도는 이렇게 내가 살 집 정도 하나는 있어야 안정감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서울에 특히 사시는 분들은 한 1, 20년 전에 집 한 채 정도는 대출을 무리하게 땡겨서라도 집 한 채 정도는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셨어야 지금 이렇게 높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집 한 채 정도에 대한 그 욕심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무리하게 그렇게 집에다가 큰 돈을 넣어놓고 있는 거. 뭐 서울에는 웬만하면 뭐 10억, 20억 이렇게 집값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집으로 이렇게 깔고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과연 그렇게 현명한 방법인가? 현명한 삶의 선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주기적으로 뭐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10년 주기로 부동산 가격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이 발전 과정, 지난 한 4, 5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성장 일변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커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함께 이렇게 높아져 왔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본 패턴을 따라갈, 일본의 부동산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전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건 40년 동안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죠. 엄청난 폭등기를 맞았다가 90년대 초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부동산 가격이 70%,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었다면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20년 동안 그 버블 붕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일본 경제의 노화, 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죠.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따라갈까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일본을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크지만 그래도 행여 일본의 패턴을 일본화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엔 우리나라의 집을 소유한 거의 60% 가까운 내 집을 소유한 많은 분들이 엄청난 자산 하락을, 자산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50%, 10억짜리 집을, 자산을 갖고 있던 분들은 5억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10억으로 자산 디플레가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은 그 장년층 이 소비를 안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동산 자산이 컸는데 그 부동산 자산이 거품이 확 꺼지고 자산 축소가 일어나니까 그만큼 씀씀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축을 많이 이렇게 하는 성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저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일본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와 관심 이게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집은 살 필요 없다. 오히려 그냥 월세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훨씬 더 크게 열린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저는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예, 정말 거의 한 사회생활을 하고 난 이후로 20대 후반부터 사용하던 그 신용카드가 거의 제가 한 20년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그 네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신용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크레딧 카드. 참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그거 알고 보면요, 신용카드의 본질은 뭐냐면은 빚카드입니다. 빚카드. 신용카드가 작동하는 원리가 뭡니까? 내 신용카드 계좌에 돈이 있기 때문에 결제가 가능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먼저 결제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결제 대금을 갚는 형식이죠. 먼저 빚부터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 빚을 갚는 형식입니다. 그게 신용카드라는 거죠. 말이 좋아 신용카드지 알고 보면 빚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신용카드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용카드 하나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2개 만들고 그 다음에는 3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돌려받고, 자,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런 경험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늪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 헤어나기 힘듭니다.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결국 빵 터지는,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용불량까지 가는 경우들도 저는 숱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앞으로, 아마 한꺼번에 신용카드를 없애기는 힘드실 겁니다. 3개 있는 거 2개로 줄이시고 2개 있는 거 하나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것마저도 이제 없애는 그 방향으로 신용카드를 없애나가는 것이 내 계좌에, 내 현금 계좌에 실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 돈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는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지 그게 진짜 내 돈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시원하게 팍팍 긁을 때 그 통쾌함, 그 짜릿함,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 그 기분에 살다가는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걸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게 찬반양론으로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영어로는 레버리지라고 흔히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으면서 레버리지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와, 굉장히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원래 단어 뜻이 지렛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거운 커다란 바위 하나를 옮길 때 지렛대를 활용하면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적은 힘을 들여서도, 아니면 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커다란 바위라 할지라도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큰 바위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집을 살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이 3억밖에 없고 내 현금이 4억밖에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은행 대출을 6억, 7억 받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지면서 내가 가진 현금의 비중이 더 커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중이 축소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대출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아마도 대출 비중이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이럴 때 특히 좀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약에 아까 이제 제가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부동산 가격에 버블 붕괴가 일어나는, 부동산 가격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가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향후 한 5년, 5, 6년 정도는 자산 버블이, 특히 부동산 이 가격 조정이 앞으로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지난 1, 2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한 10년 동안 아주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 폭등이 10년 주기로 일어날 때 2배 이상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강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작년에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셨던 많은 2030 젊은 세대분들, 3040 젊은 세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많이 땡겨가지고 집을 샀는데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많이 위축이 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딱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연끌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리한 대출, 무리한 연끌 투자 여기에서 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활용, 대출 이용, 특히 또 주식 투자에서도 특히나 대출 받아가지고 주담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차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고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시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식 가격이 상승기에는 좋을 수 있죠.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주식 가격이 급등하던 그 시기에는 뭐 대출을 잠시 땡겨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보았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아니고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약간 좀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좀 하지 말라,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번째는요. 요건 좀 포지티브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이렇게 차, 그리고 두 번째 집,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까지 뭔가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꿈으로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내 생활 패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현금을 확보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서 또 동시에 5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돈을 실질적으로 버는 일, 여기에 우리가 또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부업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월급 받는 이 월급은 이미 지금 소비를 하고 계신 여기에 이미 꽉 잡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도 보면은 연봉이 꽤나 나가는 친구가 주식 투자를 왜 안 하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주식 살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봉이 꽤나 1억이 넘어가는 친구인데도 주식 투자를 할 돈이 없다라고. 왜냐? 자녀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 거기에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할 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고정비로 나가는, 그죠? 자녀 교육비로 정말 많은 돈이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 생활, 그게 이제 결국엔 신용카드, 예, 매달마다 다가오는 그 신용카드 결제일, 그게 신용카드 결제액이 상당하죠. 또 우리의 또 품위 유지비, 예, 품위 유지비에 또 우리가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돈 나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는 그 월급 이외에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잡, 가능하다면 투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리잡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투잡, 쓰리잡. 제가 이 유튜브를 왜 하느냐? 투잡, 쓰리잡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예.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은퇴를 하신 분들은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왜? 자본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냥 주식에만 이렇게 돈을 딱 넣어놓고 주식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를 기다려야지, 그렇게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식에도 돈을 넣어놓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냥 놀면 뭐 하겠습니까? 뭐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명한 프로 있지 않습니까? 놀면 뭐하니? 예. 내 몸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다면 뭔가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예, 진짜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또 생활의 어떤 활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놀면 뭐하니? 내가 뭔가 움직여서 또는 나의 어떤 재능을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프로페셔널한 어떤 분야, 이걸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예, 새로운 인생 후반기에 어떤 새로운 파트잡 같은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인식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또 주식 부자가 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